안녕하세요. 전 살면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던 60대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제 곁을 떠나고 제 모든 애정을 쏟아서 키웠던 애들한테까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세월이었는데 그래도 이젠 다 지나간 일이니 후를 털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적 엄마와 남동생이랑 셋이 살았습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엄만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다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인데도 손에 굳은 살이 참 많으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친구들 엄마들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맨날 근육통으로 끙끙대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만 늘 저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잘 땐 고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까지 제가 고3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저와 동생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4살 어린 남동생을 책임지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일 끝나고 오면 동생 먹을 반찬을 해놓고 새벽까지 빨래와 집안일을 빠짐없이 했어요. 게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챙겨주기도 했죠. 석호야,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학교 가려면 밥부터 든든하게 먹어야지. 엄마의 기일엔 동생이랑 둘이서 작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일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돌아가신 엄마를 엄청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누나, 나 우리 엄마가 제발 우리 앞에 한 번만 다시 나타나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불러주던 자장가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도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손잡고 나들이도 가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겠지? 사실 저희 아빠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둘 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엄마만큼은 저도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도 전 동생을 위해서 꾹 참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남동생이 갑자기 아침에 잠에서 깨선 울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누나, 나랑 제발 약속해. 내 옆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제발 약속하란 말이야. 나 누나까지 내 옆에서 떠나면 진짜 못 살 것 같아. 석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네 옆을 왜 떠나. 요즘에 자꾸 누나가 엄마처럼 내 옆을 떠나는 꿈을 꾼단 말이야. 나 진짜로 그렇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누나, 제발 평생 동안 내 옆에 있어주라. 어? 나 누나 없으면 못 살아. 저는 펑펑 우는 남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참 동안 달래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대학을 안 가고 저처럼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동생을 계속 설득해 봤습니다. 석호야, 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누나가 어떻게든 네 등록금은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에 안 가면 아까워서 어떡해. 누나, 난 괜히 대학에 욕심내면서 누나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 누나가 나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들어가서 일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만 대학을 갈 수가 있겠어. 나도 이제 다 컸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할 거니까 누나도 더 이상 날 위해서 희생하지 마. 나 누나가 그러는 거 너무 마음 아프단 말이야. 결국 제 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 생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둘 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도 제법 모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제 동생이 20대 후반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성격도 되게 착하고 제 동생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형님, 제가 오빠한테서 형님이 누나이자 엄마 같은 존재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저도 거기에 낄 수 있을까요? 저도 형님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예비 올케는 말도 참 예쁘게 하더군요. 그렇게 제 동생은 올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서 조금 허전했지만 그래도 어렸던 제 동생이 어느새 커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동생이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어요. 올케가 진짜 성격이 좋고 저한테 잘했거든요. 쉬는 날마다 툭 하면 둘이서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형님,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요. 형님은 음식도 못하는 거 없이 다 잘하신다면서요. 저도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할 줄 아는 거 있는데 저와 같이 장 보러 갔다가 같이 음식 하실래요? 원래는 이랑 둘이 먹으려고 했는데 형님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전 올케 덕분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올케는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도 잘했는데 하루는 저의 입으라고 가디건을 떠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답니다. 형님이 지난번에 저 옷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형님한테 똑같이 옷 사드릴까 하다가 그냥 한번 솜씨 발휘 좀 해봤어요. 어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잘 뜬 것 같지 않아요? 꽤 잘 뜬 수준이 아니라 밖에서 파는 옷보다도 훨씬 더 예쁜데? 올케, 진짜 고마워. 이렇게 옷 하나 뜨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닐 텐데 올케 덕분에 나 진짜 호강한다. 그치? 그러다가 한 번은 제 남동생 생일이었어요. 부부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용돈만 보냈는데 올케가 생일 파티 한다고 절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올케가 그 상을 절 위해 차렸다는 겁니다. 형님, 오늘은 이희 생일이지만 전 형님한테 더 감사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희가 이렇게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던 건 다 형님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형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컷 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저희 올케는 제 동생이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딸 쌍둥이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애들까지 생기니까 동생 집에 가면 늘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남동생 집에 갔는데 못 보던 장난감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산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동생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이거 우리 형님이 사주신 거야. 평소에 형님이 우리 애들을 엄청 좋아하시거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사다 주신다니까. 그래? 아휴, 역시 남매 아니랄까봐. 올케네 오빠분도 성격이 참 좋으신가 보네. 석호야, 너 진짜 처가 식구들 잘 만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결혼 하나만큼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로 잘한 것 같아. 남동생은 올케 오빠랑 평소에 술도 자주 마시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남동생이 처가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도 잘해주길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남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누나, 남자친구랑 언제 결혼할 거야? 난 누나도 빨리 결혼해서 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내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더라고.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얼른 결혼해야겠네. 안 그래도 최근에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 아, 진짜? 그럼 누나도 이제 면사부 쓸 날 얼마 안 남았겠네. 이야,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완전 좋은 일만 생기겠는데? 나 사실 여태까지 일하면서 돈을 꽤 모아가지고 조만간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드디어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 남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엄청 설레어하더군요. 저도 남동생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꼭 좋은 집을 사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희망은 처참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제 남동생이 결혼한 지 8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누나, 나 어떡해? 나 완전히 망했어. 내 인생 망했다고. 뭐? 인생이 망했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나 우리 형님이랑 진짜 친하게 지냈던 거 알지? 우리 형님이 최근에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와선 제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사정을 하길래 내가 여태까지 번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거든. 원래 가족끼리는 힘들 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금방 갚을 수 있다길래 우리 집사람 생각해서 빌려준 거였는데 결국엔 그 사업도 망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도 텅텅 비어있고 형님 집에 가봤는데도 야반도주했는지 이미 짐도 다 빼고 없어졌더라고. 누나, 나 어떡해? 나 그 돈 진짜 힘들게 번 거란 말이야.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남동생이랑 같이 남동생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올케가 울고불고 하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도 저희 오빠가 돈 빌리고 잠수까지 탈 줄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 믿고 오빠한테 그 돈 빌려준 건데 이제 어떡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저희 오빠 잡아다가 그 돈 다 토해내게 하고 싶어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건지 제 남동생이 그 인간을 찾아다닌다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끔씩 제가 걱정돼서 남동생 집에 찾아가 보면 늘 올케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제 어떡할 거야? 그거 내가 20살 때부터 무려 17년 동안이나 모은 돈이란 말이야. 나 그 돈 가지고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 사서 우리 가족끼리 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 당신 오빠가 버린 짓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내가 당신 믿고 빌려준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여보, 미안해. 나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싶어. 그런데 나도 오빠를 찾을 수가 없고 어디서 돈을 구해올 수도 없어서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조카들이 무서워하길래 전 조카들을 안아주고 남동생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맨날 그렇게 화만 내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남동생은 하루가 멀다 하게 살이 쪽쪽 빠지고 제 올케도 마찬가지로 점점 폐인이 되어갔죠. 예전엔 그렇게 웃음이 가득한 집안이었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렇게 찾던 그 인간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올케네 오빠가 미국으로 도망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남동생 말고도 여러 명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는 않고 자기가 혼자 다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남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형님이라고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돈 한 푼 갚을 생각 없이 멀리 도망가서 혼자만 잘 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올케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펑펑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해요? 우리 그이가, 우리 그이가. 올케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제 남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의 장례식을 하는데도 정말 정신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석호야, 내 동생 석호야.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이렇게 혼자 가버리는 게 어딨어. 너 누나 보고 절대 네 옆을 먼저 떠나지 말라며. 그래놓고 네가 먼저 누나 옆을 떠나버리면 어떡해. 나도 너 없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저희 올케도 계속 울다가 실신까지 하더군요. 이기적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울다가 잠깐 정신을 잃었나 봐요. 살며시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앞에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남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군요. 누나, 있잖아. 하늘나라에 간 우리 엄마가 자꾸 나보고 오라고 손짓하는데 어떡하지? 난 누나도 좋고 엄마도 좋은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석호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영영 누나랑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누나한테 와. 어? 누나한테 빨리 오라고. 내가 안 가면 우리 엄마가 외로울 텐데 나 우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그 마음은 알지만 엄마한텐 좀 나중에 가자. 어? 누나도 너 없으면 못 사는데 너 누나 혼자 놔두고 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자꾸 나한테서 멀어지지 말고 이리 와. 누나한테 오란 말이야. 제가 울면서 애원을 했는데도 제 동생은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엄마한테 가더군요. 저는 동생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다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금 있었던 일은 꿈이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동생이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서 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석호야, 네가 기어코 엄마한테 갔구나. 예전부터 그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 하더니 결국엔 엄마 옆에 있어주려고 간 거야? 그래, 이제 엄마 옆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늘나라에서 엄마랑 같이 잘 살아. 누나가 매일매일 널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곳에서도 항상 행복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전 남동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친 후 너무 큰 슬픔에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지만 올케가 완전히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울증에 걸려서 애들도 돌보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매일 퇴근하고 올케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올케,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올케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올케가 먼저 기운을 내야지. 일단 나랑 병원부터 가자. 병원 가서 상담받고 치료부터 받자고. 전 올케를 병원에도 데려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올케가 자꾸 처방받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도 억지로 먹이고 조카들도 제가 다 챙겼습니다. 고모, 배고파요. 저 밥 먹고 싶어요. 아휴, 많이 배고팠지? 고모가 얼른 맛있는 밥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올케가 살기 싫다면서 울고불고하고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려고 하길래 제가 설득해서 햇빛도 좀 쐬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올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맨날 울기만 했어요. 저는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올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올케를 더 많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동생이 떠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어요. 올케가 유서를 남기고 남동생을 따라가고 말았거든요. 형님, 죄송해요. 형님 말대로 어떻게든 기운을 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우리 그이가 그렇게 된 거 다 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죄인은 밥 먹을 자격도
숨 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형님,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저 가고 나면 저희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형님한테 상처만 주고 떠나는 거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올케까지 그렇게 떠나고 나니 절망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케도 저한텐 너무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를 둘 다 잃은 저희 조카들이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조카들만큼은 제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만나던 남자가 제가 조카들을 키우는 걸 극구 반대하더군요. 영순아, 조카가 한 명도 아니고 셋인데 어떻게 네가 다 키운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너희 조카들 그냥 고아원에 보내자. 고아원에 보내면 거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잘 키워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어? 뭘 자꾸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거야. 나 우리 조카들 무조건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남동생 자식들인데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나 몰라라 해. 제가 계속 조카들을 키운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엔 그 남자가 울면서 저한테 이별을 선언하더군요. 영순아, 우리 헤어지자. 나 솔직히 널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었고 너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너희 조카들까지 감당할 자신은 없어.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나한텐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저는 저한테 이별을 고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애를 누가 셋이나 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 그 남자를 조용히 보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카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 당시 7살, 4살이던 조카 셋을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식당에도 다니고 남는 시간엔 부업도 하며 진짜 힘들게 키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쉴 시간도 없었는데 거기에 집안일도 하고 애들까지 챙기려니 잠도 몇 시간 잘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또 어찌나 엄마 아빠를 찾는지 달래는 것도 너무 힘들더군요. 고모,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못 봐요? 나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해요. 네? 겨우겨우 애들을 달래고 나면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몰래 혼자 울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하늘나라에 있는 남동생과 올케를 위해서 어떻게든 제가 힘을 내서 애들을 키웠어요. 하지만 애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저희 쌍둥이 조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첫째 조카랑 둘째 조카가 제 지갑에 손을 댄 적도 있었습니다. 너희들 누가 고모 지갑에 손대라고 했어? 너희들 이러는 거 도둑질인 거 몰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 진영이랑 나랑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랬죠. 그럼 돈 안 빼가게 용돈 좀 넉넉히 주시던가요. 뭐라고? 너희들 고모가 용돈 많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줄 알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못 주는 건데 그렇다고 고모 지갑에 손까지 대면 어떡해? 너희들 그 돈 도대체 어디다가 썼어? 도대체 뭘 하길래 도둑질까지 할 생각을 하냐고. 아, 화장품 좀 사느라 썼어요. 우리 학교 애들 다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만 후주근하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화장품을 사?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화장을 한다고 그런 나쁜 짓까지 하면서 화장품을 사? 너희들 진짜 고모한테 제대로 혼나야겠구나.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화장하느라 정신 팔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쌍둥이 조카들은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도 마음대로 빠지고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제발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아달라고 몇 번이나 혼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쌍둥이들은 계속 대들기만 하더군요. 아, 진짜 지겨우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내 인생인데 왜 고모가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막내 조카가 한마디 하더군요. 누나들, 지금 고모가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아? 누나들이 맨날 그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러고 살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고모가 누나들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진짜 모르겠어? 참나, 넌 좀 빠져. 그럼 넌 평생 고모 말만 다 들으면서 그렇게 살던지. 그런데 난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살아. 알았어? 항상 말썽만 부리는 쌍둥이 조카들과는 다르게 막내 조카는 사고도 한번 안 치고 정말 착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집안일도 나서서 도와주고 늘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쌍둥이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막내 조카 때문에 기운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식당 일을 오래 했던 전 모은 돈으로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애들 셋을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셋 다 대학에 보내려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대출도 받고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쌍둥이들은 계속 엇나가기만 하더군요. 고모,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고 싶은데 돈 좀 주면 안 돼요? 나도 친구들이랑 스키장에 1박 2일로 가서 실컷 놀다 오고 싶단 말이에요. 뭐? 아유, 내가 돈이 있어야 주지. 너희들 등록금 내느라 대출까지 받아서 하루로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주니? 아, 진짜?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치사하게 왜 그래요? 고모 때문에 나만 친구들이랑 못 놀러 가잖아요. 애들이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철없이 굴더군요. 반면 막내 조카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탰어요. 누나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데 자기까지 그러고 싶진 않다면서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조카가 뒤에서 슬며시 다가오더니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고모,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건데 공과금 내는데 쓰세요. 요즘에 고모가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이런 돈이 있으면 네 용돈으로 쓰지. 왜 고모한테 주고 그래? 공과금은 고모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제가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고모 혼자서 생활비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그러니까 이 돈 꼭 받아주세요. 저 고모가 이 돈으로 공과금 내고 걱정거리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올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조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야가 자꾸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놔뒀다가 점점 심해지길래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전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결국 한쪽 눈은 실명하다시피 했고 나머지 한쪽도 잘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국밥집은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바람에 생활하는 게 불편했는데 그때도 저희 막내 조카가 절 엄청 챙겨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새 30대 초반이 된 저희 첫째 조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사고도 많이 치고 저한테 쌀쌀맞게 구는 조카였지만 그래도 전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남자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지도 않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첫째 조카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고모, 자꾸 나 결혼하는 거 궁금해하는데 제발 궁금해하지 좀 마요.
나 그쪽 집안의 고모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쪽 집안에선 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는 줄 아니까 제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계시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긴요. 제 결혼 망치지 말라는 거죠. 저 상견례 때도 사람 구해서 저희 부모님 역할 시킬 생각이거든요. 그쪽 집안 되게 좋은 집안인데 제가 부모가 없다고 하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는 앞으로 제가 결혼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첫째 조카가 7살일 때부터 25년간이나 키웠는데 절 없었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게다가 세상을 떠난 제 남동생과 올케가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부모로 만드는 것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을 시켜서 부모 행세를 한다는 건 상대 집안에도 사기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첫째 조카한테 화를 냈습니다. 진주 너 아무리 그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같이 써가지고 상견례 때 가짜 부모를 내세울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럼 어쩌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고모 같은 사람을 상견례 자리 어떻게 데리고 가요?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다리도 저는 사람인데 고모랑 같이 갔다가 그쪽 집안에서 안 좋게 보면 고모가 책임질 거예요? 고모가 엄마 행세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솔직히 고모가 우리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둘째 조카도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행세 좀 하지 마요. 그동안 엄마 노릇한 게 그렇게 억울하면 나랑 진주랑 각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냥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저도 진주 결혼하고 나면 이 집에서 나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인 척하면서 참견 좀 하지 말라고요.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 조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누나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고모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고모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고모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다 우리 때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게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을 부모로 내세울 수가 있어? 뭐 어쩌라고? 우리가 언제 고모 보고 우리 키워달라고 했니? 그렇게 고모가 안쓰러우면 너 혼자 챙겨. 우리한테까지 강요하지 말고. 알았어? 쌍둥이 조카들은 끝까지 화만 내고선 집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전 그래도 여태까지 제 조카들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게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첫째 조카가 사랑까지 써서 가짜 부모를 내세운다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제 남동생과 올케가 얼마나 울고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첫째 딸이 진짜 엄마 아빠의 존재를 숨긴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으로 화를 사귀던 중 상견례 날짜가 며칠 안 남았을 때 막내 조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고모,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거예요? 누나들이 저러는 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주 누나 상견례장 위치 아니까 저랑 같이 가요. 가서 그냥 사실대로 다 불어버리자고요. 그 후 상견례 날짜가 되자 막내 조카가 절 진짜로 상견례장에 데려갔어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갔더니 안에서 벌써 대화하는 내용이 다 들리더군요. 아유, 우리 진주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참 잘하고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사춘기 때도 말썽 한번 부린 적 없고 늘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애였어요. 어머, 그래요? 어쩐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참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사부인께서 우리 예비 며느리 잘 키우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막내 조카랑 같이 문을 확 열고 그 안에 쳐들어갔습니다. 참나, 사부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주 너 세상 떠난 너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어? 너희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너희 엄마 아빠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 이 불효막심한 나쁜 거사.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예비 안 싸더니 놀라서 이러더군요. 이보세요. 지금 남의 상견례장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신데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저 얘네들 25년 동안 키워준 고모입니다. 세상 떠난 내 남동생이랑 옳게 대신에 제가 얘네들을 다 키웠다고요. 그러자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막내 조카도 한마디 하더군요. 저는 진주 누나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삼남매를 뼈 빠지게 힘들게 키워준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저희 고모님이세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다 가짜라고요. 저기요, 저희 부모님 행세하시는 분들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진주 누나가 사고 한번 안 치고 착하게 살았다고요? 직접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진주 누나 생일이 며칠입니까? 막내 조카가 그렇게 묻자 가짜 엄마 행세를 하는 여자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하더군요. 그게 생일이 5월 7일이었나? 5월 7일이요? 5월 7일이 아니라 8월 4일이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딸 생일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누나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진짜 엄마라면 고등학교 이름은 당연히 알겠죠? 그게 어디더라? 그 여자가 계속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예비 사돈들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더군요. 예비 바깥 사돈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우리 집안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연기자들까지 데려다가 사기를 쳐? 이 결혼 이 자리에서 파혼이야. 저딴 것한테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낸다고. 그러더니 예비 사돈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가짜 부모 행세를 하던 그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견례를 다 망치고 나니 첫째 조카가 저한테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고모,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이 결혼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고모가 뭔데 여기까지 와서 다 망치는 거예요? 진주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아무리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널 낳아준 엄마 아빠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해?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네 엄마 너희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서 간식 하나도 다 직접 만들어서 먹이던 사람이었고 너희 아빠도 맨날 힘들게 일하면서도 너희만 보면 맨날 웃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지금 너희 엄마 아빠가 이 광경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울고 있겠어. 울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두 분 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까지 챙겨야 되냐고요. 그리고 가짜 부모 좀 내세우면 어때서요? 좋은 집안에 시집 가려면 그 정도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이렇게 저 사람들 속이고 나서 나중에 들통나면 그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저 사람들한테 나중에 사기로 고소당하고 싶어? 도대체 왜 지금만 생각하고 나중 생각을 안 하냐고. 진주 너, 내가 예전부터 항상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내가 귀에 닦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왜 고모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왜?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카는 제 말이 와닿지도 않는지 끝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더군요.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신경 좀 쓰지 말라고요. 그러더니 첫째 조카가 뒤돌아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자 둘째 조카도 저한테 화를 내면서 첫째 조카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허탈해서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막내 조카가 절 조용히 안아주더군요. 고모, 잘했어요. 우릴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고모한테 저딴 식으로밖에 못하는 누나들은 앞으로 벌 받을 거예요. 고모, 저한텐 고모가 엄마 같은 존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울지 마시고 앞으로는 저만 믿고 지내세요. 고모한텐 제가 있잖아요. 전 그날 이후로 쌍둥이 조카들과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여태까진 쌍둥이 조카들이 저한테 아무리 쌀쌀맞게 굴어도 늘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대신 하나 남은 저희 막내 조카가 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많이 달래주더군요. 제가 그때쯤 남은 한쪽 시력도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던 집안일도 하기가 어려워지더군요. 그런데 그걸 알고 막내 조카가 저 대신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을 차리고 나선 제 손을 잡고 식탁에 앉혀주기도 했어요. 고모, 제가 손에 숟가락 쥐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 못 드시겠으면 제가 먹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막내 조카는 제가 혹시나 집에 혼자 있다가 넘어지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집에 홈캠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는지 출근하고 나면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하곤 했어요. 고모, 별일 없죠? 괜히 막 돌아다니시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가만히 쉬고 계세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많이 놀아드릴게요. 아유,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랑 놀아준다고 그래. 나 혼자서도 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눈은 안 보여도 TV 소린 다 들리니까 하나도 안 심심하더라고. 그렇게 지내던 중 하루는 막내 조카가 첫째 조카 소식을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군요. 고모, 진주 누나 결국에 그 집안에서 파혼당했대요. 자기네 집안을 뭘로 바길래 그런 뻔히 들킬 사기를 치냐면서 절대로 너 같은 애랑은 결혼 못 시킨다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남자랑 헤어지고 진영이 누나랑 둘이서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대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릴 위해서 고생하신 고모까지 배신하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렇게 파혼당해도 싸죠 뭐. 고모, 누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절대 미안해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마세요. 아셨죠? 그 후에도 전 계속 쌍둥이 조카들과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벌써 그 일이 있은 지도 3년이나 지났어요. 계속 안 좋아지던 한쪽 눈마저 결국 실명을 하는 바람에 전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혼자가 아니에요. 막내 조카랑 둘이 살던 전 지금 벌써 셋, 아니 조금 있으면 넷이 될 예정이랍니다. 재작년에 저희 막내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조카 며느리가 얼마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막내 조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고모, 저 이제 고모한테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솔직히 고모가 저한텐 어머니나 마찬가지잖아요. 전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학교 갈 때도 너무 좋았고 어머니가 절 따뜻하게 안아줄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절 그렇게 안아주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턴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살면서 정말 잘할 거라고요. 저는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막내 조카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혼자 훌쩍이고 있는데 옆에서 조카 며느리가 방긋 웃으며 이러더군요. 아, 뭐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질투나잖아. 어머님, 저도 어머님 지켜드릴래요. 어머님이 우리 그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히 아내인 저도 어머님을 평생 지켜드려야죠. 조카 며느리도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정말 잘하더군요. 그렇게 전 막내 조카를 제 아들로 그리고 조카 며느리를
제 며느리를 삼게 되었답니다. 아들이랑 며느린 저와 같이 살면서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다며 주말마다 절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바닷가에 갔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풍경을 볼 수 없었지만 바다 냄새가 솔솔 나고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제가 궁금해할까봐 주변 풍경을 말로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어머님, 지금 파도가 잔잔하게 치고 있는데 아직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 길가엔 솜사탕 파는 아저씨도 있는데 7살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 엄마랑 같이 와서 솜사탕을 사 먹고 있네요. 그리고 저쪽엔 커플끼리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있고요. 어머님, 우리도 커피 다 마시고 나서 저 앞에 가서 사진 찍어요. 아유, 사진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 그나저나 새아가 네가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장면이 내 눈앞에 다 펼쳐지는 느낌이야.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네 덕분에 눈을 새로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고맙구나. 고맙긴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 당연히 어머님한테 눈이 되어드려야죠. 어머님, 제가 앞으로도 옆에서 조잘조잘 설명 많이 해드릴게요. 나중에 귀찮다고 저보고 그만 얘기하러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며느리가 저보고 뱃속에 있는 손주의 태명을 지어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질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님 덕분이니까 어머님이 태명 좀 지어주세요. 저 어머님이 지어주시는 태명이면 뭐든지 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디 보자. 어떤 태명이 좋을까? 아, 혹시 행복이는 어떠니? 지금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만 네 뱃속에 는 손주 덕분에 더 많이 행복해졌으니 행복이로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우와, 행복이 좋다. 역시 어머님은 센스도 좋으셔. 어머님, 저 우리 행복이 세상에 나오면 정말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울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그이 키우신 것처럼 저도 한번 제 인생을 바쳐서 키워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사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답니다. 평생 동안 저희 아들을 위해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네요.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 세상을 떠난 제 남동생과 올케를 위해서라도 손주도 많이 봐주고 정말 잘해줄 생각입니다.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하나뿐인 아들이고 며느리이고 손주니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아마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저희 조카들을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쌍둥이 조카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계속 사랑으로 아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도를 지나치고 저를 무참히도 배신하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주며 키웠던 조카들을 끊어내게 된 거죠. 쌍둥이 조카들은 지금 뭘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젠 저하고 상관없는 애들이니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네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본인이 낳지 않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발 자기들의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분들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꼭 무언가로 보답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고생했던 걸 보상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전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이 불화 없이 행복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